예, 온앵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오늘도 자지 않고 내용들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FOMC가 정말 중요한 일정이죠. 미증시에서도 중요한 일정이지만 전 세계 각국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 세계 이목이 간밤 이 미국으로 쏠렸습니다. 일단 회의 내용 간략하게 쭉 정리를 해보면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장일치로 25bp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다 예상했던 거죠. 베이비 스텝 밟으면서 5% 기준금리가 맞춰졌고요. 이로 인해서 한미 금리 차는 1.5%포인트 역전 현상이 더 벌어졌습니다. 점도표를 봤을 때는 내년의 중간값이 5.1% 정도, 12월 FOMC 때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 점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잠시 후에 따로 볼 거고요. 물가에 대한 전망은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가 잘 잡히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착륙을 할 것이다. 크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슬슬 다운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성명서 문구가 이번에 정말 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제 문구 몇 개만 이렇게 수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라는 지난번에 새로 등장한 이 문구가 이번엔 아예 빠졌고요. 추가적인 정책을 다질 필요가 있다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완화적인 스탠스, 좀 한숨 돌릴 만한 포인트입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이제 QT인데 양적 긴축이죠. 이 월 거의 이제 950억 달러의 최대 규모로 지금 계속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을 계속 이제 흡수를 하고 시장은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걸 사실은 금리 지금 은행 문제로 인해서 이거 조금 완화시켜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는데 변경 없이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공개된 것보다 더 비둘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CME 페드워치 툴상 보면 다음 FOMC죠. 5월 때 동결을 하거나 25bp 인상을 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거라고 거의 반반입니다. 약간 우세한 게 동결이긴 한데요. 그리고 나서 최종금리 지금 5%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결하고 그다음에 그냥 가고 이게 가장 많은 베팅이고요. 만약에 한 번 다음에 올린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바로 금리 인하로 쭉쭉쭉쭉 내릴 것이다. 여기에 시장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기자회견, 사실 무엇보다 여기가 중요했죠. 그런데 이번은 기자회견도 정말 기존과 많이 달랐습니다. 보통은 기자회견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질문받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길게 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명확한 소통을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나 내일 유명 음식점에 가서 스테이크 썰 거야. 그런데 내일 내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냥 집 앞에 있는 작은 밥집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비가 오면 한 번 또 더 생각해 볼게.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긴 이야기를 한다, 장황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앞으로의 가능성을 우리도 잘 모르겠으니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야기를 한 꼴입니다. 일단 기자회견 이 요약본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Inflation remains too high, and the labor market continues to be very tight.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We remain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We at the Fed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e target range will be appropriate in order to attain that stance of sufficiently restrictive monetary policy that will bring inflation down to 2%. Since it will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this year, to loosen policy this year. 예. 처음에 발언했던 내용에 일단 시장은 환호했는데 뒤쪽에 이야기했던 특히 이제 물가 2% 이야기를 듣고 시장은 바로 또 급락하는 모습. 오늘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가 장중에 나왔는데요. 기자회견 주요 내용들 13가지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은행과 관련된 발언을 노란색으로 표시해봤고요.
매파 발언, 시장에서 싫어할 만한, 듣고 싶지 않아 할 만한 발언을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환호할 만한 비둘기파 요인을 빨간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확연히 흐름에 대해서 인지가 가능하실 텐데요. 매파 발언이 비교적 높았고 시장이 환호할 만한 부분은 디스인플레이션 계속 진입 국면이다. 이거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보면 주거 부문이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이라는 전제는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동안 FOMC 때와 이번이 완전히 달라진 한 부분이 시장 물가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그동안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꾸준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명서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전쟁 이야기 다 빠졌고요.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거 그동안은 얘기 없었던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노란 부분 굉장히 많아졌죠. 일단 금융 시스템 미국 쪽은 잘 돼 있어. 그래서 잘 버틸 수 있어가 하나의 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의 리스크로 인해서 신용 여건이 타이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결국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 규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일단 은행들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 눈높이를 확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규제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대한 투자 의견이 계속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점도표를 봐야겠죠. 12월 달 거, 그러니까 작년 거, 이번에 발표된 점도표. 점도표는 FOMC 때 369 12월 달에만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중간값을 보면, 그러니까 중간값은 즉 연준 위원들이 몇 %의 금리를 기준금리를 바라본다라는 예측치 점을 딱 찍잖아요. 가장 많은 점이 찍힌 게 중간값인데 보시면 이게 변동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값으로 보면 다릅니다. 지금 올해의 전망치인데 이 상단이 위쪽에 조금 더 이번에 분포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하면 이거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입니다. 이제 5.2에서 3%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중간값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값으로 봐도 살짝 위쪽에 더 많은 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래쪽에 점이 약간은 줄어들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점의 평균값이 살짝은 위로 이동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게 중요하냐면 중간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맞춰서 보면 금리를 딱 한 번만 더 올리면 최종 금리는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평균값이 위쪽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 의원들이 의견을 변경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더 윗단계라고 하면 금리를 25bp씩 2번 인상하거나 한 번에 50bp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바랐던 그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는 아닙니다. GDP 실업률 쭉 보시면 대부분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고 GDP 같은 경우는 살짝 경기가 살짝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이너스는 아니죠. 이제 물가 부분인데 PCE 물가 그리고 근원, 이 PCE 물가 모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우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일단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추고 일단 물가는 여전히 크게 강하게 잡히지 못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자, 시장의 반응 보시면 늘 그렇습니다. 사실 FOMC 있을 때마다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위아래로 굉장히 크게 출렁이는 이 멀미나는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는데요. 간밤에도 또 그랬죠. 보시면 사실 중간에 살짝 올라간 부분이 있고 갑자기 급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따로 볼 거고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 만약에 통화정책,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됐다면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급락했는데 이 지수가 오르지 않고 떨어졌다? 이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우려보다
다른 게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금융 불안이 여전히 자리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또 뭐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퍼스트 리퍼블릭은 하루하루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간밤에 또 급락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JP모건이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뭔가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을 한다. 그러면 이거 무엇인가? 최근 들어서 이 퍼스트 리퍼블릭 자체에서 라자드에 고문 요청을 했고 맥킨지도 이제 고문에 합류한다는 소식입니다. 무엇을 논의하는가? 매각과 자본 투입, 자산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UBS가 크레디트 스위스 인수할 때 기억하실 겁니다. 헐값에 매각이 되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하루 만에 났었죠. 이제 거기에 대한 악몽을 떠올리면서 이제 투심이 좀 얼어붙은 모습이었고요. 팩웨스트라는 또 작은 지역은행인데 여기도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위험하지 않아, 자본 탄탄해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 확충 필요 없다라는 그런 개념에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정말 저 작은 은행이 버틸 수 있어? 라고 의구심을 자극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가 더 크게 밀린 이유는 사실은 옐런 장관의 발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중 그래프를 좀 크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파월 기자회견 입 열었을 때 잠깐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옐런 장관 발언을 했을 때입니다. 쭉 내렸죠.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과 하원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밤은 상원이고 하원 일정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옐런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금을 보장해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사이에요. 정말 이제 정계에서 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것인지 이번에 청문회에 출석해서 이제 모든 무보험 예금에 대한 보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대차 대조표상도 그렇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도 그렇고 모든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규모는 아니긴 합니다. 일단 시장 달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가 이번에 좀 말을 바꿨다는 게 시장의 이제 우려감을 확산시키는 내용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간밤 있었던 내용이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실 이제 연준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은행을 도와주는 쪽이냐 물가를 잡는 쪽이냐 이 두 가지 방향, 두 마리 토끼 잡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 중에서 물가를 잡느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이유는 파월이 이번에 금융은 탄탄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앞서서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QT 양적 긴축을 지속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풀어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는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금리 인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긴축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옐런 장관이 했던 이야기도 결국에는 은행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그 이후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은행 사태가 처음 터졌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존 일반 대출 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으로까지 이 우려감이 확산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부분.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게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제 부동산 비중이 높은 은행이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 부동산 시장 쪽에서 잡음이 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판매 증가에도 주택의 중간값이 그 10년 만에 이번에 처음 하락했다는 수치가 간밤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 위험 요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주택 말고 상업용 부동산, 기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 쪽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지금 기업들이 감원하고 있죠. 해고하고 있죠. 재택근무가 좀 더 많아지고 있고 AI를 적용하게 되면 사람 인력이 굳이 현장에 나와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의 그 압박 요인으로 꼽히기도 하는데 이후에 이제 방향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한국도 지방건설사가 지금 하루에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10곳씩 폐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입니다. 올해 폐업 종합 전문 건설업체 수가 800개가 넘었다는 수준입니다.
자, 미국 이야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미국 집값이 이제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 금리 인상의 영향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샌프란이 가장 많이 빠졌고 뉴욕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부촌 동네라고 하는 이쪽이랑 이쪽에 집값이 확실히 이제 많이 빠졌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실리콘밸리는 여기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가 가장 심각하게 빠졌다고 하는데 상업용 부동산의 방향 앞으로 좀 예의주시하셔야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이제 특징주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누가 중국을 대응 잘하나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우수수 좀 밀리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AMD가 시장 대비 큰 아웃퍼폼을 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중국 쪽의 이슈를 보면 이 엔비디아 제품, 주력 제품이 대중국을 위한 이제 합법적인 버전을 변경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이런 곳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실제로 쓰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중국 대응 잘하는구나 이 부분이 부각됐고요. AMD도 마찬가지로 제품을 수정한 후에 대중국 수출 확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AI 반도체 부분인데 그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제 GTC에서 신제품을 공개했고 그때 이제 구독 서비스 같이 공개했다라는 부분,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어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AMD는 한 컨퍼런스에 리사수 CEO가 참석해서 이제 미래 10년 좌우할 AI 반도체가 완성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반도체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반면에 중국 대응 쪽에서 이제 고심이 깊어지는 인텔은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칩스 법안이 발표됐고 가드레일 조항이 발표가 됐죠. 지금 중국 쪽에 있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는 인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유리한가 불리한가 계속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좀 강한 모습이었죠. 반도체 우리나라 칩스법이 또 통과된 영향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다시 볼게요. 시간상 국내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어제 체크해드린 내용인데 반도체 장비에 물 들어올까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이슈를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미국의 칩스 법안은 사실 악재는 악재입니다. 우리에게 우호적이진 않습니다만 그나마 최악을 가정했는데 최악보다는 낫더라. 일부 이 기술 이전을 위한 장비 반입 여부에 대해서 가능한 그 판로를 열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K-칩스법 논의 이제 어제 기재위 통과가 됐죠. 이제 30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입니다. 그나마 이제 미국 쪽에서 이런 스탠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세공제를 해주고 공장 짓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게 어제 시장 반도체 쪽의 호재였습니다.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을 한번 볼 텐데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장비가 작년에 실적이 전 세계 기준입니다. 역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이때 내용들 좀 정리해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올해는 이때 워낙 이제 많이 뛰었기 때문에 한 20% 역성장했다가 내년에 다시 크게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성능 컴퓨팅에 필요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쪽에 확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거시적인 상황들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디지털 기술 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 산업의 지형, 변형입니다. 어떤 변화가 그동안 있었는가? 1990년대 전자 부분에서 IBM, MS의 탑 10에서 이제 탈락하고 애플이 남았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 노키아가 또 탈락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일본 소니 탈락하고 탑10에 중국 화웨이가 올라갔죠. 반도체 분야가 중요한데 이 부분은 1990년에 CPU 인텔이 탑10 안에 들어갔었는데요. GPU로 지형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1920년에 엔비디아가 GPU로 탑10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유럽이나 일본도 지각 변화가 많았죠. 그 가운데 없었던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올라섰고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별로 탑10에 있는 기업들의 수 아래에다 기입이 돼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이 지형 변화가 크게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과거에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 때 살아나는 기업이 있고 이 가운데 탈락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AI나 자유주행의 관점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서였습니다.